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선거가 가까운 탓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핵심을 짚어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큰 뉴스는 비례 선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범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가장 큰 뉴스가 이거겠죠. 예, 네. 한 3개월을 그냥 복잡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예상보단 빨리 결정해줬고, 그리고 이제 최악의 이 병립형 회기로 안 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만약에 이걸 병립형 회기 결정했었으면 네.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네. 병립형이라는 건 지금도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늘 이 보수 쪽에서는 고집하는 그 제도죠. 그 2015년도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의당 등에서 가장 먼저 연동을 주장했는데 네. 이 여의도 연구소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범민주 진보 진영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고 보수 진영에는 최대 불리한 제도다. 그래서 그냥 걷어쳐버렸거든요. 네네. 그 왜 그러냐면은 보수는 이 군소 정당의 파괴력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이 집권 여당에 한다 그러면 다 몰려가기 때문에. 한 목소리만 있는 경향이 근데 있다. 여기는 네. 이게 한 4-5개가 막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수는 통합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네. 밀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 병립형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게 그 당시 새누리당이다. 네. 바꾸면 안 된다. 네. 그 2015년도에는 그 당시 이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여당이 가장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바꿀 엄두를 못 냈죠. 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안철수 당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쪽이 쪽수가 많아지니까 연동형을 그냥 어찌 보면 날치기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도 2020년 총선 때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 말고 정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민주당이 연합해가지고 날치기를 했어요. 날치기를. 네. 날치기를 해가지고 그때 황교안하고 나경원 등등 몸으로 막다가 네. 30명이 지금 이 재판에 지금 처해져 있거든요. 국회법 위반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병립형은 보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보수의 절대적 유리한 제도를 자꾸 병립형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납득이 안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고 오면 하는 것처럼 보였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시기도 비교적 빨랐고 또 최악은 면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같은 까닭인 거죠. 마찬가지죠. 불리하다. 네. 그런데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표가 국회의원 의석수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제도가 바람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의 하나의 명분은 네. 가급적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그대로 보장해 준다라는 연동형이 그런 연동이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막 대통령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비례 의석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비교할 때가 아닌 거고 그렇죠. 어쨌든 비례대표가 들어오는 경우는 전문가들을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네. 원래 비례대표를 하는 취지가 지역구만 하다 보니까 이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많이 가져간다. 이 거대 정당들이. 네네. 그걸 보완하려고 들어온 게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있는 한은 맞춰주는 게 맞죠. 득표율에.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은 연동형이 바람직한 제도다라고 이전부터 좀 주장하셨던 이제 거고요. 개선된 제도고 네. 유불리만 따지면은 이 보수에게 절대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20년 총선 때가 비판한 게 네. 어쨌든 선거 제도는 게임의 룰인데 한쪽이 불리하다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 통과시키면 되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했던 거거든요. 네. 보수에 불리하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일반 좀 원칙은 맞다. 개선된 네.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위성 정당은 지역구 안 나가고. 당선이 없으니까 네. 그거로서 이제 준 연동형에서 의석수를 가져가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민주당이 복잡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준 위성 정당 하는 걸 미리 사과를 해버렸는데 네. 저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위성 정당이라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100% 조정하는 게 위성 정당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준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준비했던 거는 민주당이 리모트 컨트롤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도 참여하고 이
원칙은 윤석열 퇴진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퇴진을 제대로 하는 정당과 제대로 하는 인물이 나와서 K 오디션 방식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뽑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위성정당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좀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더라도 그 이름을 뭐 위성정당, 준위성정당 또는 연립정당 뭐라 부르든 간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뭐 어차피 저쪽 아마 이 국힘당에서 그 위성정당이라 부를 겁니다. 네. 네, 부를 거고 이제 아마 유시민 씨는 이걸 자매정당이라 그러는데. 자매. 네. 네, 근데 저는 자매정당도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그동안 미흡했던 거를 전위적으로 한두 발도 앞서서 특히 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정당 정도로 보면은 위성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네. 전위 정당이 맞죠. 예, 전위. 예, 예. 이건 정치적 지향으로는 전위인데 예, 예. 성격으로는 그러니까 몸통으로는 연합정당, 연립정당. 연립정당. 그래서 연합연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연립정당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당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민주당을 네. 이재명 대표 표현 들으면은 지분 5로 참여한다. 지분 5가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비례는 30석 낸다 그러면은 15석은 민주당이 결정한다. 네네. 50%. 이것도 제가 볼 때 네. 성급해요. 이게 방법론을 이렇게 먼저 가면 안 되는데. 네. 그럼 나머지 50%는 이제 기본소득당, 3인당, 열린민주당 등등이 이제 참여하는 거 돼 있고, 녹색 정의당하고 진보당은 참여가 지금 불투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협상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녹색 정의당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또 내부에서 또 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 좀 복잡하긴 한데 조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진보당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진보당은 여전히 상층부가 네. 그 당시 뭐 통합진보당 사람도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꺼리는 것 같고, 뭐 일종의 색깔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마 맹 공격을 하겠죠. 진보당 들어오면은. 네. 국민의힘에서 공격받을 네, 가능성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네. 이 당은 윤석열 퇴진을 위한 한마디로 이제 전위정당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면은 나머지 것들은 뭐 녹색당이고 뭐고 진보당이고 하위로 가니까 지금 당장 또 문제가 되는 게 조국 신당하고 소영길 신당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확답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조국 신당하고 소영길 신당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그러면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는 부족하니 문을 열어놓고 윤석열 퇴진 또는 윤석열 심판에 동의하는 제반 정치 세력이 다 들어와라라는 그러니까 소위 빅텐트 이론이네요. 그러니까 이 당의 네. 성공 여부는 뭐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보다 득표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성공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 포괄적으로 넓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넓힌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보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비호감도 많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정말 예전과 달리 잘 싸운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뭐 구치소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게 네. 이 정당이 처음에 이 촛불 연합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게 왜 네. 윤석열에 대한 아주 싫다가 60%인데 왜 민주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되냐. 그럼 나머지 30%는 민주당이 표를 못 얻어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이 표가 막 이준석 신당으로 가고 네네. 이당 신당과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퇴진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이 이른바 특수 정당을 만들자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영길이든 조국이든 심지어 진보당이든 호불호가 분명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60%의 그 국민 중에 5%의 보수 진영이 있어요. 보수 인사들이. 예를 들면 이 보수는 윤석열 퇴진을 동의하지만은 진보당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위로 놓고 최우선적으로 뭐 윤석열이 싫어, 진보당이 싫어 이렇게 나오면은 윤석열이 싫다고 답이 나오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국 신당이고 네. 소영 신당이고 다 딴 거 제끼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결의만 해주면은 다 받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 그래요. 아주 간명한 질문이네요. 윤석열이 싫어, 진보당이 싫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싫어 뭐요? 윤석열이 싫어, 소영길이 싫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싫다는 이 유권자만 모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꼭 진보 정당일 필요도 없네요. 보수도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 플랫폼에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이 정권 퇴진당이라고 네. 윤석열 퇴진을 추진하는 보수 정당을 만듭니다. 그거는 송영길 전 대표하고는 달라요. 다릅니까? 완전히 이제 보수, 그러니까
5%의 보수표만 먹겠다는 거 정도인데 네네. 이론적으로는 이 최대주 신당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은 5%의 보수표를 갖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능은 한데 여러 가지의 뭐 문화 차이, 뭐 정서 차이 때문에 현재는 이 보수 정당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문헌은 열고 일단은 뭐 만약에 상황이 봐서, 그러니까 네. 이 걱정하는 거는 지지층이 너무 오랫동안 이 밥 먹겠던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안 나고 이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소형주의 신당하고 진보당까지는 범민주 뭐 진보 진영이니까 그런데 보수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안 들어가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특히 이낙연 씨 굉장히 맹렬히 비판했는데 까닭은 뭔가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이낙연 씨는 연동형을 주장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을 민주당하고 같이 소위 연립정당을 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건가요? 비판의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니 연동형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당까지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낙연은 배제가 됐. 그러니까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낙연 씨가 뭐 부드럽게 몇 마디 한 것 같긴 아니 한데. 주로 윤석열 정권 비판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을 깔려고 같이 네네. 단독 비판한 적이 없으니까. 네. 아니 이낙연 씨도 윤석열 퇴진에 동의되면은 뭐 합류하는데 문제 없지 않겠어요? 네.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이 정의당 가지고 문제 삼은 것도 정의당이 1년 반 동안 윤석열하고 싸운 적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기서 다 해결할 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의 행보는 반 이재명에서 뭔가 어떤 공간을 창출해보자 이런 거 오히려 일뿐인 건가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친 윤석열로 보였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 합류하려면 걸 바꿔줘야 되죠. 아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어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원칙과 상식의 4명의 국회의원들 네.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의 비전 문제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에 내가 들어갔을 때 뭐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3% 뭐 4%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비전을 보여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낙연 씨가 광주 출마를 준비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출마하라고 지금 막 떠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에서 이낙연 바람을 일으키면은 들어오겠죠. 네, 그게 안 되면 저 당은 아마 국힘당에 흡수되지 않을까. 일종의 뜸을 들이고 또 간을 보는 상황이다. 근데 광주에 출마할 때도 아니 네. 광주 가서 그러면 이재명 욕할 겁니까? 광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겠다 얘기해야 될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 출마했을 때 무슨 바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낙연 씨가 무슨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보여줬던 그런 대목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리더가 사실 네. 리더의 역할을 한 적이 없죠. 리더 역할을. 네. 좋은 자리는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뭐 들리는 말은 뭐 떠밀려서라도 광주는 출마하는 걸로 저는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은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에 반대하는 거죠. 또는 좀 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에서는 연동형 쪽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제가 네.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우선순위에 두느냐 안 두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문제는. 네, 네. 그래서 정청래 씨가 얘기할 때 민주당만으로도 과반이 쉽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150석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151석. 민주당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나눠 먹냐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퇴진을 한다는 얘기는 목표가 200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160, 한 70석을 얻고 이 비례연합이 20, 30석을 얻어야지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부터 정말 잘해야지 될까 말까. 그러니까 목표는 삼을 수 있대 가능성은 정말 희박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정도의 판을 넓히는 모험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연동형을 주장하는 거고 어차피 윤석열 퇴진 못 시킨다. 아, 이미 끝났다. 200석 끝났다. 그럼 우리끼리 해먹자. 이게 이제 이 이른바 병립형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변 대표님은 하여튼 연동형으로 가서 가능하든 아니든 간에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왜냐, 네. 이게 특검법이 다 거부됐기 때문에. 네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태원 특검법도 거부가 됐는데 나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이태원 유족들 만나서 뭐라 그럴 겁니까?
우리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숫자가 포기했습니다. 안 돼서 네. 윤석열 정권 다음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유족도 먼저 넣고 지금 어렵지만 우리 200석을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난 거기다가 그거 못하면 나 물러나겠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양당 뭐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소위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데요. 각각 10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재가 있으셨어요? 제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둘 다 실패하고 있네요. 아니, 저기 누구지? 저 진정호 씨라고 저 사격국가 대표 있는데. 네네. 아니, 그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죠. 아니, 그걸 모르죠. 오늘 기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하도 이름 많이 바꿔서 보수당이라 그러면은 그 문대성 태권도 그걸 했다가 논문 표절로 박살이 났고. 네. 조훈현 씨라고 그 바둑의 제왕 한번 근데 했다가 그분은 국회의원 됐죠.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진정호 씨 놓으면은 목표가 뭐냐 이거야. 그런 거 기억나는 건 진정호 대한체육회 이사랍니다. 진정호 이사가 기억나는데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이제 그 야당 해가지고 뭐 성과가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아마도 명망과 영입니다. 야당도 비슷합니까? 야당 지금 누가 들어? 아니, 난 기억나는 사람은 지금 들어가다가 문에 걸려있는 이현주 씨. 이현주 씨는 그래도 들어가겠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근데 당대표가 전화했으면 들여보내야죠. 그렇죠. 들여보내야지. 지금 이 사람 뭡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 난맥이 된 게 임종석 문제로 지금 여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나오니까 저쪽에서는 윤희숙을 내보내서 586 뭐 심판론 얘기 나오니까 그럼 차라리 경선에서 이현주를 밀어서 임종석 씨를 떨어뜨리면은 586 심판론이 없어질 거 아니냐.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거 586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럼 그 멍하니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제히 이현주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멈춰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나가라 그럴 겁니까? 이현주 씨? 들여보내서 정상적으로 경선을 시켜야죠. 임종석이란 거는 경선 시켜야죠. 지역구도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전 의원도 지역구를 정한 상태고요. 임종석은 자기 지역구는 성동으로 했는데 중성동. 중성동에서 워낙 막강하다 그래요, 임종석 씨가. 원래 텃밭이었죠. 아니 그러면은 뭐 감점을 좀 주던지 적당히 그래서 경선을 시키던지 뭐 정리를 해야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현주 씨가 못 들어가면은 괜히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 실님만 있는 거죠. 쓸데없다는 단어를 쓰셔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김경률 씨인데요. 이분은 지금 행보가 뭐예요? 일단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 비대위원은 계속 가겠다는 건데 이게 보통 거꾸로 아닌가요? 거꾸로 가죠. 비대위원이라는 거 뭐 2달이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제 공천 시즌 가면 비대위원도 필요가 없어요. 공관위원들 알아서 하는데 저는 그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그 논자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너무 없었다. 그 김건희 가지고 시끄럽게 한 거에 비해서는 정청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이 김경률 씨를 뽑아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 볼 때는 김경률 너도 좌파 아니냐, 너도 운동권 아니냐.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경률이 했을 때 차이점을 모르겠다. 왜 이 586 좌파를 586 좌파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냐. 더군다나 그 당협에는 김성동이라고 그 아스팔트도 같이 많이 다니는 그 보수 당협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해야죠. 네가 심판하냐. 그래서 워낙 안 좋았어요, 당내에서. 그래서 경선 가면은 떨어질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선에서 떨어지고 본선에서는 당연히 떨어지고. 그래서 답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김경률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이 나와라. 이 마포의 보수 진영은. 아니 그럼 정청래 한동훈은 좀 그림이 나오잖아요. 김경률은 20년 이상 참여연대에서 좌파 운동을 한 사람인데 보수가 볼 때는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마포 갑까지 지금 영향이 미쳤거든요. 이 사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김당이 마포에서. 그러면은 한동훈이 출마해야죠. 마포. 그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0%죠, 한동훈 비대 0%. 네? 0%죠. 0% 전혀 없다. 근데 이제 나오라고 운동권 심판론을 총선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일종의 제1 공약, 제1 의제로 만들었는데 심판을 위해서 자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불출마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전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고
불출마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다. 네. 그러니까 험지로 나가고 의미 있는 출마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씨는 광주 얘기가 나오는 거고, 한동훈은 이 타임에서 김경률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 나가야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근데 그 요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네. 당내에서요? 당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근데 안 이어지면, 그게 안 하면 이제 한동훈의 리더십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네, 상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출마 요구를 계속 거절하면은, 아마 지금 장애 보수 진영이 한동훈을 많이 맹공격하는데, 아마 장애 쪽에서 네가 마포 나가라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전광훈이라든지 신혜식이라든지 뭐 조갑재 쪽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 국정청사진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연례적으로 가졌어요. 연두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새해 벽두에 기자회견한다. 하여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KBS랑 녹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드립니다. 되게 1월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해가지고 이 기자들에게 이제 사전에 물론 검토를 하지만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어볼 건 다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예, 그 질문을 차단하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질문을 차단하고 KBS하고 녹화했다는 얘기는 연출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건희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가 도는데, 아니 오늘 그 서정욱 변호사가 저 윤석열 정권하고 밀접하게 붙어서 일을 하는 서정욱 변호사가 사과 없다, 김건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피해자고 당했을 뿐이지 김건희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뭐 함정 취재의 피해자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멈출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답을 안 하다가 김경률 때문에 결국 답을 하게 된 게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몰카 취재를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기자회견은 아니고 사전 녹화했던 KBS와의 대담에서 그렇게 밝히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안 좋죠.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계속 떨어져서 별로 안 좋을 텐데, 뭐 그런 거 다 감수해서 가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김건희뿐이 아니라 이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지금까지 다 잘했다, 잘못한 거 없다, 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29%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 이렇게 숫자가 앞에가 3이 있는 거하고 2로 시작하는 건 느낌부터가 좀 다르잖아요. 긴장감이 생겨야 되는데. 원래는 20% 가면 이제 탄핵이 가능한 이 수치로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20% 30%와는 넘나들고 있는데 탄핵에 대해서 별 우려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 공감대 때문입니까? 아니면 변 대표님 자주 지적하시는 것처럼 야당의 문제입니까? 진짜 야당의 문제 같아요. 네. 야당이 훨씬 더 무섭게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근처까지 몰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9%라는 탄핵 지지를 가지고도 나 잘못한 거 없다라는 간담을 기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민주당이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요? 뭐 앞서서 뭐 문제를 풀어 헤치면서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대선이 1년밖에 안 남을 때여서 그때 당시 문재인 씨가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이대로 가면 대권 되는데 괜히 판 엎어가지고 변수 만들기 싫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박지원이 탄핵을 세게 밀었었거든요.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거죠. 아직 윤석열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럼 이거 임기 채울 거냐, 이거. 지금 총선 때도 사실 그런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퇴진을 이제 주장할 거 아닙니까? 비례나 신당에서. 그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윤석열 임기 채우게 할 거냐, 3년 반을.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지겠죠. 또 하나는 우리 변 대표님은 미디어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자, 올해의 연두 소위 대담은 KBS랑 하고, 작년에는 조선일보랑 했죠. 근데 이런 대통령의 선택, 이건 대통령이 고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KBS라면은 말은 되지만 모든 매체에 개방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원칙적이고, 조선일보를 한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 자체는. 그리고 지금 이제 KBS랑 녹화를 한다 그러면은 제 기억에는요, 전두환 때 한번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전두환 때.
그 전두환 초기 때. 예. 노태우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네, 전두환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금이 얼마나 이제 시대가 빠른 시기인데 대통령이 인터뷰한 걸 3일 뒤에 내보냅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3일 동안에 뭐 북한이 미사일 쏠 수도 있고 뭐 사건 벌어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이 분단위로 이제 막 세계가 바뀌는 시대에. 제가 북한 당국 사람 그럴 것 같은데요? 약 올리듯이. 네?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생방을 안 하는 까닭. 생방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신이 없는 겁니까? 사고 방지죠. 사고 방지. 혹시라도 이 KBS 기자나 네. 앵커가 돌발 질문할까봐. KBS 앵커가 돌발 질문 안 할 거는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장악을 했으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녹화를 하겠죠. 그 자신 있으면 생방했겠죠. 또 하나는 그 취임 직후에 출근길 문답을 했잖아요. 그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했던 자신감이 있던 대통령이 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감이 붙기 마련인데 지금은 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도어 스태핑도 이제 원치 않은 MBC 쪽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검사,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술집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자만 불러가지고 소스 주는 데 익숙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치 않은 질문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못 견디는 거죠. 해본 적도 없고 아마. 아니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집권 초기에는 그런 걸 했는데 도스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는데 갈수록 안 하는 이유는 해보니까 이거 쉽지 않네. 만만치 않다. 눈싸움 때 기자 불렀을 때랑 다르네. 네. 지금 한동훈도 무수한 사고 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이 기자들하고 진행도 할 때마다 간담회 할 때마다 이번에 아니 스타벅스를 서민들이 가는 곳은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이거 아는 사람들 다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스타벅스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럼 어디 커피를 안 마시나요? 아니면 호텔 커피숍 뭐 이런데 어디 저 은밀한 데 갔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동훈이 던킨 도너츠 커피 엄청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 던킨 도너츠나 스타벅스나 좀 이 가격대는 비슷한 커피숍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죠. 네. 근데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가는 거 아니라 그러면은 던킨 도너츠 커피는 이제 어떻게 들고 다녔냐. 그것까지 쇼라는 게 막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로 오니까 생기는 문제들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검사들은 다 이제 은밀한 방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광장 얘기 하다 보니까 입만 열면 사고 치는 거죠. 대통령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일단은 뭐 의미를 부여를 하겠습니까? 저 3일 뒤에 나오는 그 연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한다 그랬을 때 이 조회수나 시청자 안 나오거든요. 네네. 뭐 보기는 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우리 대표님 보실 겁니까? 안 보죠. 그럼. 그럼 연합이 정리해주겠죠. 연합이 알아서 윤석열 입장에서 정리해주지 않습니까? 어용 언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대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콘서트를 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일면에 실었던데요. 아주 큰 뉴스로. 그건 중앙일보가 책을 내서. 이 기획을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을 중앙일보가 기획한 거, 회고록을 기획한 것도 우습지만은 콘서트까지 중앙일보가 기획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콘서트 내용은 유영아 출정식입니다. 이거. 네. 그런 아주 이 정치적인 행사를 언론사와 전직 대통령이 했다는 게 추태죠, 추태. 이건 추태예요, 추태. 그런데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이 되고 주목받을 수 있으면 언론사도 하나의 회사니까. 중앙일보가 선인서로 10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회고록이 부실해서 지금 판매 숫자가 엉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오히려 돈을 박근혜한테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면서. 박근혜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냐. 중앙일보는 JTBC 자유자랑 같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박근혜 탄핵을 같이 밀어붙인 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입에서 제가 박근혜한테 20번 이상의 보고서를 줬어요. 태블릿 조작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입에서 태블릿 조작 나오면 중앙일보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중앙일보가 박근혜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막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유영아까지 껴서 유영아가 이제 이 막는데 이 앞선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입에서 태블릿 조작이라든지
윤석열 수사가 잘못됐다는 말 나오면 윤석열 한동훈도 무너지니까 윤석열은 계속 박근혜한테 만나서 누나 그러고 이번에도 또 화환 보내고 뭐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거는 협잡이 협잡. 언론사와 추태 협작인데 협잡이 협잡이거든요. 그러면 자 중앙일보는 의도가 정확하고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선인세를 얼마를 줬든 간에 하여튼 돈을 써가면서까지 또 이런 대규모 행사를 만들고 지면을 통해서 이걸 홍보하고 또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할 거예요. 그렇죠? 장사꾼이라고 치고 회사라고 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뭘 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자, 그래서 유영하가 이 박근혜를 내가 컨트롤해서 박근혜를 선거운동에 넣어줄 테니까 공천 달라. 이런 거래 친다는 설이 하다하거든요. 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 얘기하면서 예, 공천 거래를 하는 거죠. 국민의힘하고요. 네, 국힘에.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냥 바보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바보라고 다들 지금 이 보수에서 박근혜를 8년 동안 이 믿고 지지했던 사람들 입에서 다 바보라는 얘기 나오죠. 예, 유영한테 이거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예.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대선 후보도 아니고 처음부터 당대표도 아니었고 상임위 활동이나 이렇게 쭉 자기를 만들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바보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나름 조사도 해보겠는데 네네. 박근혜가 정상적인 정치인 활동할 때 참모가 이춘상 씨하고 정윤회 씨가 있었을 때 네네.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춘상 씨가 2012년 대선 직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정권 잡은 다음에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이 이혼을 하면서 정윤회 씨가 떠나버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이 좌지우지하면서 다 무너진 거고 이제 최순실이 이제 가니까 유영하가 또 좌지우지하면서 다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춘상 정윤회 보좌가 없어지면서 박근혜는 제대로 정치는커녕 제대로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태고 잘못된 아마 지금 세뇌도 받은 것 같고 해서 아니 대표적으로 박근혜가 중앙일보 나가서 내 사진 내 이름 걸지 마라 친박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최경환 씨도 사진 다 뗐고 조원진도 사진 다 뗐는데 왜 유영아만 지금 박근혜 사진 걸고 있습니까 이거 그 유영아가 지금 공천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밑에 범유영아 계파가 생기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영아 밑에 줄 서려고 쫙 썼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냐는 거야 그러면은 친박이 날아간 게 아니라 유영아라는 새로운 계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비판을 해도 박근혜 씨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오직 주변에는 유영아 변호사 한 사람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유영아가 이제 윤석열 정권하고 거래치고 있다. 이거 나중에 이거 전부 다 불법 소지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걸리면 이 부분들이.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제 비서진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청와대에 뭐 비서실장도 여러 개 있었잖아요. 수석도 많고. 그러니까 소위 박근혜 측근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전혀 교분이 없는. 이번에 몇 명 왔는데 뭐 허원재 비서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왔는데 그럼 그 사람들 출마하면은 박근혜가 도와줄 겁니까? 지금 유영아처럼? 그렇게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유영아 한 명만 도와주고 모든 거는 유영아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창구가 단일화돼 버렸죠. 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하려고 했다가 MBC 보도가 이제 나가니까 최은순 이제 장모 총선 앞두고 이건 너무 큰 악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앞두고는 안 할 것 같고 석가탄신일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럼 다른 사람들 김기춘, 조윤선 이런 사람들은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하겠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건 건가요? 일단은 박근혜가 혹시라도 갑자기 이제 윤석열의 수사를 문제나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게 잡아놓겠다 해가지고 박근혜 쪽 사람들은 사면을 해주겠죠. 최은수는 빼고. 김관진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 어제 이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무죄 나왔죠 1심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긴 게
이미 지금 이재용하고 박근혜는 유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로. 특히 박근혜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부당하게 개입을 했고 그 합병의 대가로 이 계승 3대 계승을 도와주고 그걸로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를 받았어요. 재판법원에서. 아니 둘 다 받은 거죠. 둘 다 받았죠. 네. 거기서. 근데 지금 어제 판결은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와요. 이건 부정의 낄 여지가 없다. 적합하다. 네. 그럼 뭡니까? 앞에 한 이 얘기들은. 그러면 박근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면은. 문제제기 해야 되거든요. 나와서. 그렇죠. 네. 나와서. 야, 내가 왜 유죄 나왔냐, 이거는. 네. 근데 어제 유영하고 희덕거리면서 했었다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영아가 하는 일이 이런 거를 박근혜가 문제제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제기되면 윤석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는 지금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재용 회장을 수사했던 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또 도드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어차피 한동훈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팀이. 네. 그러니까 지난번 양승태 때랑 똑같은데, 이복현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복현 씨가 이 판결대에서, 글로벌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서 다행이다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수사가 잡아놓고, 네. 무죄로 한데 본인이지 그러고, 한동훈은 양승태 관련해서 대법원이 뭐 시켰을 뿐이야. 다들 지금 도망가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를 누가 확 잡아야 돼, 답변을 하라고. 근데 이게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이 민주당은 민주당 정권 때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침묵하거든요, 여기서. 다 엮여 있는 거군요. 다 엮여서. 근데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한동훈한테. 그럼 당신은 지금 그때 수사가 잘 됐다는 얘기냐, 그래서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냐, 그러면 2심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또 하나는 이재용 양승태의 무죄가 수사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이재용 양승태라는 자원이 많은 사람이 이 재판에서 대응을 잘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재용도 30몇 개고 양승태 47개를 47. 그러니까 네. 이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안 되는 건데 와장창 때려 넣어가지고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유죄 받으면 유죄라 이런 스타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승태 밑에 있는 임종원은 그 중에 한 두세 개가 유죄가 돼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징역유예로. 근데 양승태라는 대법원장, 이재용이라는 재벌 총수는 막강한 로펌을 동원해가지고 버텨낸 거죠. 임종헌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분 대법관 이분이 사실은 사법농단의 몸통이 되는 거죠. 지금 판결만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좀 어색해진 거죠. 양승태는 몰랐다는 거고 임종원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누군가는 했을 테니까. 네. 하여튼 뭔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어느 쪽 옳다 떠나가지고 막 뒤엉켰거든요. 네네. 정돈을 해줘야 되는 야권에서 정돈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윤석열이 할 리가 없으니까 야당이 다 질의를 해야 돼요. 다 전체적으로. 네네. 양승태한테도 해야 되고 박근혜한테도 해야 되고 한동훈 유성단 질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떤 입장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 당장 나는 박근혜 무슨 입장이냐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여튼 이상한 국면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첫 단추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보수로 가서 집권하는 게 잘못 보였고 네네. 박근혜가 글로 야합을 하면서 덮고인 거죠. 그래서 언니 말은 저는 국민적 엄청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재판에서의 권력이 개입해서 잘못되고 조작된 수도 있는데 그걸 권력끼리 지금 야합을 해서 틀어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치면서. 이것들 다 싹 다 나중에 이거 정말 정권 받게 되면요. 박근혜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특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말 대한민국 앞으로 못 나가는 거네요. 아니 큰일 나는 거라니까 이 사건 정말 이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들이 껴가지고 네. 부정을 덮어놓은 조건으로 막 공천 거래하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의혹입니다만 의혹인데,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인 망신이고 또 하나의 수사 대상이 돼버리는 상황은 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안 한다 그러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에서라도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네. 아까 연동형 비례제 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지 못했는데 영입 인재라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영입하면
그 연립정당에 가서 또 출마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 이래경 씨라고죠. 네네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원장 됐다가 혁신위원장 될 때부터 자기는 연동형으로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원래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장외에서 지금 이른바 K연합을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당들이 결합을 하니까 한석씩을 준다. 구소정당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한석씩 준다. 그러면 그 한석씩 가져간 것만큼 민주당이 하나씩 가져가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대여섯 개가 참여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5개, 5개씩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5개 가져가고 하나씩 가져가고. 그러면 30번까지 그러면 나머지 20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0개는 완전 자유 경쟁으로 K 오디션 방식으로 가서 선거인단은 한 1000명을 모집을 하는 말입니다. 선거인단을. 그리고 거기는 민주당이 사람을 보내든 군소정당이 보내든 자기가 나가서 아마 유튜브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투쟁력을 입증을 해서 선거인단에 투표로 당선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2020년 총선 때 열린민주당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노하우가.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국민 대표성으로 그냥 표본으로 무작위로 선출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무작위로 한다 그러면은 뭐 좀 넓힐 수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무작위로 한다 그러면 10,000명까지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만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만. 이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엄선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박 3일 동안 토론까지 하면서 정하는 방법도 있고. 수기민주. 수기민주주의 두 개를 결합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 수기민주 방식을 했던 게 2010년도에 안철수 신당인데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선거인단 방식을 한 게 열린민주당인데 둘 다 성공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것도 역시 변 대표님 생각은 의지의 문제다. 의지 문제죠. 변 대표님 하신다면 이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에 헌신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대변인 같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는데 대변인을 쓰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지역 출마하면 대변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 못해요, 대변인은. 그럼 대변인은 무조건 중앙에서 막 홍보만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출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비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주당 5개 하나씩은 주자는 거예요. 10개는 빼놓고 20개 정도 하면은 적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 대표도 비슷한 역할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비례설도 그래서 나오는 건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지역 나가면 되는 거고, 제만은 이 대변인은 법적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구 출마자는 법적으로 TV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 홍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소수 정당들은 대변인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꽂아줘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참여하는 당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손 들고 우리도 정당이니까 갈게요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라는 결의서를 받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 당의 실체가 이를테면 뭐 정의 녹색당 같은 경우에 그래도 쭉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고 당원의 숫자도 있는데 이를테면 당원의 숫자로 정하냐 국민 지지율로 정하냐 뭐 이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신생 정당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정당까지 다 받아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한번 그거는 여론조사로 돌려볼 수도 있겠죠. 그건 뭐 한 예를 들면 1% 이상이다.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겠죠. 뭔가 기준에 충족하는 정당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아니면은 1%가 안 되면은 참여를 시키되 한석을 안 주면 되죠. 한석을 안 주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가장 당세가 약하다는 게 열린민주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한석 주지 말고 열린민주당이 사람 잡아서 출마시켜라 오디션에. 오디션 나가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리고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석을 준다는 거에서는 1%나 2% 이상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연두 대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 별 얘기 안 할 것 같은 게 아니고. 항변한다니, 항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 같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근데 검찰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뭐 주거 침입죄를 수사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도저히
제가 볼 때 수사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실제로 수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했죠. 어느 단체가. 아니, 그러니까 수사원에 고발하면 수사는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자동이긴 한데 수사는 척만 하겠죠. 이게 주거침입이라는 게 문 뜯고 들어가는 걸 주거침입이라 그러는데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기 당했다는 건데 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지금 초청받은 사람이 사기꾼이야 이거예요. 네. 그 사람은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저 개인 사무실이긴 하지만 경호 인력들이 배치돼 있을 거고요. 그걸 다 통과해서 간 거 아니에요? 못 뚫고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김건희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범죄인 것처럼 막 언론 플레이하는 거지. 저걸 수사해가지고 처벌한다. 저건 뭐 도저히 불가능이고 이번에 안혜욱 선생 그거 억지로 구속하려다가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져요. 지금 음성난도 붙었다면 다 깨지니까. 그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안 할 거다 제대로. 지금 그 천공이 무슨 뭐 사무총 해병대 육군 사무총장 집에 천공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부승찬 씨하고 김종대 씨 지금 아직까지 기소 안 됐어요. 3년 동안에. 수사하는 척만 하지 아직까지 기소 안 했다니까요. 자기들도 건이 안 되는 건 알기 때문에 변죽만 울리는 거다. 근데 지금 하도 많이 떠들어서 김종대 씨가 처벌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 목사도 막 불법행위처럼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이 범죄자라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하게 되지. 수사하면 뭐 바로 이거는 그냥 무혐의 해줘야 되는데. 명품백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씨의 뇌물수수잖아요. 그건 이제 국민건의가 이 수사는 안 하고 있죠. 그 참여연대 핑계 대면서 안 하고 있죠. 그 참여연대가 고발했거든요. 그럼 참여연대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는데 참여연대 수사권이 없잖아요. 국민건의가 참여연대한테 더 알아오라고 무리한 걸 요구하면 수사를 안 하는데 제가 이 윤석열하고 김의겸 기자 때 김의겸하고 판사 넷이 술 먹은 거를 제가 김영란법으로 고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어디서 언제 얼마 썼는지 조사해오라고 시켜요. 조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법을 쓰는 거죠, 국민권익위가. 일 안 하겠다는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는 거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권익위 태도는 그렇더라도 검찰도 전혀 안 움직이고. 권익위가 조사해서 검찰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권익위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들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설 밥상이 제대로 차려지는 겁니까? 일단 설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2월 7일 날 완전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날 밥상을 자기가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한 얘기로 보면은 잘못한 거 없다 이거잖아요. 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밥상에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유리한지 나 유리하는 게. 설날은 확실히 민심이 뒤섞이죠. 그리고 막 세대나 지역이나 이게 오가면서 여러 가지 민심이 요동치는 시기일 텐데 설 이후에 민심은 어떨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조금씩 떨어지겠죠. 좀 떨어질 테고 한동훈의 리더십도 계속 붕괴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 범야권 연대죠. 이 야권 연대를 200석을 겨냥해서 잘 짤 수 있냐 없냐가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변 대표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리더십은 약화될 거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좀 훼손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정치 역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바타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면 야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200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능하니까. 그래도 선거를 앞두면 지금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다니면서 공약들도 많이 내세우고 있고 뭐 서울시장만 하더라도 뭐 용산에 100층짜리 빌딩을 진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원이 많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민생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져서 이게 안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소득이 너무 줄어서 지금 떠들어다니는 거 가지고 뭐 어림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73만 원씩 환급해주겠다. 현찰을 싸준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좀 효과 있지 않나요? 그건 정말 돈이 들어오는데 통장에요. 글쎄, 73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이 소상공인한테. 한 700만 원씩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은 없을 거고. 임대료도 밀려 있고 뭐 어쩌고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 인건비 걱정하는 사람에게 73만 원 준다고
되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좋았고 이제 네. 약발도 떨어졌죠. 여당 입장에서는 백예학이 무효입니까? 아니면 돌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돌파의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이 영남권 공천에서 잘못하면 여당은 이 쪼개질 수도 있고 잘못 걸리면은 네네. 좀 오히려 위험한 일만 남았죠. 위험한 일만. 그거는 좀 안정적인 지역구에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들이 대거 들어가면서 너무 많이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데를 좀 넣어야 되는데 네네. 어려운 데는 한 곳도 안 넣고 네. 그냥 되는 곳만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공천의 화약고가 돼버리죠. 그럼 넣었다고 지금 표현하시는데요. 넣었다라는 건 주어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만약에 마포를 중심으로 한강벨트를 얘기했습니다. 네네. 이 아까 그 임종석 지역구부터 저기 그 정청래 지역구까지 네네. 하고 한강 북단이죠.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의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저 주진우 비서관이나 저 아니면 석동현 씨나 네. 누구 한 명은 들어오고 아니면 한동훈이 들어가든지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한동훈 출마 안 해. 나머지는 다 강남이나 이 영남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천 뭐 파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 쪽은 정말 다 비주류를 다 넣어가지고 뭐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자기들 이제 식구들만 챙기려고 그러면 있는 사람들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 위험한 일만 남았죠 지금. 그리고 그거를 한동훈이 수행해야 되니까 한동훈이 뭐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험지도 내보내고 그래서 전체 선거판을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의석수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했죠. 네. 일반적으로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이건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청와대 출신들이라는 사람들이 근데 원래는 사실 이제 이 1년 반 정도의 지금 이 정권 상황이면요. 총선이 굉장히 정권에 유리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3년차 뒤에 총선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는 오히려 이 압도를 하면서 청와대 출신들이 수도권의 험지를 막 들어가서 이겨주는 건데 시작부터 뭐 이거는 지금 정권 말기에 지지율이 나와버리니까 다 숨어버린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다. 네네. 모여서 야 청와대참모들 좀 이런 데 들어가라 강북 이런데 그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저는 꽃길만 가는 거고요. 주어가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마케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거가 좀 꼬였다. 김은혜 씨가 네. 이제 다시 분당으로 가는데 네네. 대통령 사진을 다 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안 깠네요 대통령 사진을 지금. 네. 분당은 그래도 여당 지지율이 좀 나오는 지역인데 괜찮은 데죠 거기는. 네, 거기 그렇다는 천당이라는 거죠. 말 나오고 여당의 천당이라는 얘기 나오죠. 네,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선거 과정 또 지켜보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또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선거를 보는 눈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